안녕하세요. 임성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1장 유형관리 일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형관리라는 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내가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 그리스인인데 MIT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를 막 시작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완우예요. 이완우인데 참 굉장히 좀 괜찮았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맡았던 과목이 뭐냐면 Decision Making Under Construction Uncertainty. 그러니까 건설의 불확실성 아래서 의사 결정이라는 대학원 과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정관리가 메인 포커스였는데 그분 이한호 교수님의 그 Decision Making Under Construction Uncertainty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새로운 분야구나. 굉장히 흥미롭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나 혼자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이제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점수는 아주 잘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관심을 가졌다가 한국에 와서도 내가 처음으로 쓴 논문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내가 그 젊은 시절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 부임해서도 초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외부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강의 의뢰가 많이 와서 외부에 나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2010년도에 건설 위험 관리라는 책으로 제가 이제 발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1장 유형관리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유형관리의 일반 들어가면 제가 시작을 생존과 진화의 단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시작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본능. 사람이 산다는 거, 삶, 그죠? 산다는 건 뭐냐면 시간의 축에서 보면 미래가 계속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현재는 계속 과거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로 축적되면서 진화와 도태,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보가 계속 반복되어 왔죠. 계속. 지금 이 우주가 뭐 빅뱅이 일어난 지가 136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난 그 빅뱅 이론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하여간 136억 년이라 그러고 이 태양계가 생긴 지가 46억 년이라 그럽니다. 그 진화 과정이 쭉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우주가 빅뱅하고 136억 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 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중에 막 수많은 진화 과정, 그죠? 바이러스가 뭐 생물체가 되고, 또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인간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 전쟁도 있었고, 뭐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외부에서 그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멸종 상태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내부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살아남기 위한 그런 본능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그죠? 어.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어. 그래서 시간 속의 모든 생물체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 본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종을 지키면서 또 발전시켜 갔다 이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배가 이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하잖아요. 가장 먼저 쥐들이 없어진대요. 쥐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바다에 빠졌는지 또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 그 해일 크게 온 거 있었죠. 그죠? 해일 크게 왔을 때 코끼들이 갑자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어. 사람들은 몰랐지 왜 코끼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지를. 코끼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쓰촨성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두꺼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길을 꽉 채우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 생물체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촉이 좋은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예감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좀 이상 상황을 그 감지하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저 친구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어.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물체랑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능력을 꾸준히 진화시켜 와서 지금 우주가 빅뱅 된 이후 130억 년, 136년 이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그 사고와 행위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 상황이 불리할 때 생존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미래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 그 번성을 도모하는 거죠. 나중에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좋은 기회는 막 그냥 종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행위.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봐요. 야,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 걸 이제 인간들이 예측하고 또 그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학적, 수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많은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이게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정답이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도 미래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단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뭐 그분은 알겠죠. 그러나 뭐 신이 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도 있고 또 수학적, 과학적으로 그걸 막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모든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맞서는 그 돈키호테와 같은 엉뚱하며 무모한 도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미래는 가능하면 거의 모두 예측되어야 하고 그 예측된 상황은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이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상황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하도록 추정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경영관리 이론이 바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건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경영관리, 보험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민들 뭐 이런 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들이 북대서양에서 많이 난파를 당했어요. 그럼 그 선주들이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선주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이제 미리 내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 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난파될 확률, 그 난파됐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볼 건지, 그럼 내가 돈을 얼마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제 판단하는 것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경제학 쪽, 금융이나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경제학 쪽이나 경영학 쪽은 굉장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특히 보험 쪽. 자, 이게 건설 쪽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들어온 게 유로터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로터널은 1960년대, 70년대 프랑스와 영국 도보해협 밑으로 지하터널을 뚫는 거였죠. 그 프로젝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위 노르웨이 서쪽에 북해 유전 그걸 개발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 이제 그게 미국으로 1970년대에 넘어와서 미 국방성, 미 에너지성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면서 아니면은 국방의 무기 체계를 만들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건설에 도입된 건 이제 겨우 한 5, 60년밖에 안 된 거죠. 자, 건설 산업은 태생적으로 많은 불확실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량의 자원이 투자되는 단품 생산 구조죠. 그죠? 주문 생산하는 구조가 건설 산업입니다. 또한 사업의 착수부터 수개월 그 마무리될 때까지 수개월, 수년이 소요돼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몇 개월,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걸리고 발전소 같은 거 한 10년, 뭐 공항 같은 거 한 10년씩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자연재해, 경제 사회적인 변화, 법 제도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 그 나머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불가항력적인 요인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은 굉장히 그 불안정해요. 또한 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수많은 기능 인력, 엄청난 자재, 또 그 중간에 또 물가 상승이 있다가 뭐 금리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환율의 변동, 그런 불확실한 요인들,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자고 있나면 건설업도 자재들이 변합니다. 공법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기법에 있어도 공정관리기법, 원가관리기법, 품질관리기법, 뭐 안전계약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건설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착공해서 완료할 때까지 시시각각 그 몰려오는 삼각파도처럼 그 다가오는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과 대항해서 생존 게임을 벌이는 격렬한 전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자체가. 그래서 건설 사업에 내재된 무수한 미래의 이런 불확실성을 가능하면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분석 대응함으로써 건설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건설 위험 관리, 컨스트럭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할 때 국내에서는 뭐 어떤 분은 그 리스크 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리스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위험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정 관리를 뭐 타임 관리, 뭐 스케줄 관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공정 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그 영어와 한글을 같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위험 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위험 관리에서 그럼 위험이라는 건 뭐냐? 책에서는 7가지 정도의 위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딱 4개만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이제 PMBOK에서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PMBOK은 미국의 그 사업관리협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서 발간하는 그 사업관리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PMBOK은 뭐의 약자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지식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섹션에 들어가면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 목표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건 및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보면 리스크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에서는 리스크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리스크라는 건 사업 목표에 불리하게도 작용하지만 유리하게도 작용하는 불확실한 사건 및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지는 모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건들을 우리는 리스크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리스크, 위험이라는 거랑은 좀 정의가 좀 달라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그 리스크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리스크, 위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그게 우리한테 손실을 주든지 이익을 주든지 간에 하여간 미래에 예측되는 모든 것들은 리스크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미국 사업관리협회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그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우리한테 좀 와닿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PMI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영어로 이제 uncertainty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 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불확실한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회는 뭐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판단하는 걸 기회, 영어로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한테 불리할 거다. 그게 리스크다, 위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를 저거 굉장히 우리한테 손실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신 불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기회라는 거, 위험이라는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건 다 불확실한 거다. 근데 우리한테 그 불확실한 것 중에
유리한 상황이 기회고 불리한 상황이 리스크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과 그 위험이라는 거의 차이를 뭘로 판단하냐면은 그 미래에 예측되는 그 것들이 계량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손실을 줄 건지 이익을 줄 건지 계량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했을 때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미래의 일이 발생할 확률이나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 하면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uncertainty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예측되는 것들이 계량화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 불확실한 거고 할 수 있으면 위험이다 이게 리스크 또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량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스미스라는 분은 네 번째 이제 포기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리스크를 뭐랑 비교를 하냐면 위기라는 거,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시스라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자, 위기와 위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포기원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위기라는 건 뭐냐? 사업에 잠재된 위험 요인이 현실화돼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이 실제 벌어져가지고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위기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뭐 금융위기, 뭐 IMF 위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이 실제 막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은 뭐냐? 아직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측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험과 위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걸 위기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걸 우리가 위험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전부 다 불확실한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죠? 그 중에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중에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은 기회고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중에 손실을 주는 쪽이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는 것과 기회와 위험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리스크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전부 다 불확실한 거다. 근데 그 중에 계량화가 불가능하면 그건 불확실성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중에 이익을 갖다 주는 부분은 기회고 그래서 계량화 가능한 것 중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 스펙트럼 상에서의 건설 사업의 위험이라는 건 뭐냐? 건설 사업의 목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잠재적인 손실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건설의 위험에 협의의 위험이고 사실은 내가 이제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번의 정의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라는 건 뭐냐? 사업 목표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확실한 사건 및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 뭐 위험, 그 다음에 기회 이거 모든 걸 다 합친 걸 리스크다 정의를 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리스크다라고 위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 이해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형태입니다. 위험의 형태. 우리 위험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알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이제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그 위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로 이렇게 이제 위험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입 R은 뭐냐면 위험을 그 위험이 보험이 가능하냐? 영어로 이제 인슈러블 리스크, 또는 이제 영어로 퓨어 리스크, 순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험이 가능하냐, 보험이 가능하지 않느냐로 위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가능한 위험을 우리가 이제 인슈러블 리스크, 퓨어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고 보험이 되지 않는 리스크를 우리가 경영 위험 또는 투기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비즈니스 리스크 또는 스페큘레이티브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타입 안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구분하는 형태는 뭐냐? 자, 특정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 그럼 이거 보험이 가능한 위험이에요. 인슈러블 리스크 또는 순수 리스크다 이게. 자, 보험이 가능한 리스크의 특징은 뭐냐면 발생하면 100% 손해가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그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다치든지, 뭐 자동차가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상을 해줘요. 화재보험 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보험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0% 손실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수위험, 퓨어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험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무조건 보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험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보험이 안 되는 리스크들이에요. 경영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 이런 것들은 뭐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더라.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뽑는 위험, 그죠?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몰라요. 사람을 뽑는 리스크. 좋은 사람 뽑으면 이익이 되겠지만 이상한 사람 뽑으면 우리한테 손실이 온다. 이게. 자, 그리고 또 뭐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 경영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이렇게 손실과 이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투기 위험이다. 이게. 투기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익과 손실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게. 그래서 타입 안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보험이 가능한 리스크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줘야 돼. 자, 문제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참,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타입 2 리스크는 뭐냐면 리스크를 알려진 리스크냐, 알려졌으나 모르는 리스크냐,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이렇게 리스크를 구분합니다. 자, 알려진 리스크는 뭐냐면 영어로는 넌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과거 경험이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리스크들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설계 도면을 봤더니 이거 공사할 때 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설계상의 문제는 뭐겠고 시공상의 문제는 뭐겠고 주변에 또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는 뭐겠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그런 리스크들은 과거 경험이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 걸 우리가 알려진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건설 사업의 그 리스크 중에 약 한 60, 70%는 알려진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알려졌으나 모르는 리스크예요. 영어로는 non-unknown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스크는 특징은 뭐냐면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알려진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 손실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인데 알려졌으나 모르는 리스크는 뭐냐면 이건 알긴 알겠는데 계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량화가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발생할 확률이나 발생했을 때 영향을 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예를 들어 무슨 지진이 발생할 리스크.
우리가 이제 지금 건설을 하는데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리스크. 글쎄,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발생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냐? 그럼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오느냐? 헷갈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건설 사업에서는 신기술 신공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신기술 신공법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이게 잘못될 리스크가 얼마고 발생 확률이 그러면 그 잘못됐을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 이런 리스크들. 우리 건설 사업에서 대개 한 20-30%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죠? 알려진 리스크는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런 알려졌으나 모르는 리스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세 번째는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이거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관리하기. 네. 자, 그러면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전혀 예측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우리가 따질 때 예, 컨틴전시 리저브 그러니까 비상 예비비가 있고 매니지먼트 리저브 관리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컨틴전시 예비비는 뭐냐면 알려진 리스크나 알려지나 모르는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대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매니지먼트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 리스크. 그러니까 관리 예비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 가져갈 거냐? 그건 참 힘든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 벡텔 같은 데는 이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가 어디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범위를 미리 이렇게 산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비를 가져간다. 근데 그게 무슨 정확하게 그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리스크를 내부 위험이냐 외부 위험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영어는 이게 인터널 리스크냐 익스터널 리스크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널 리스크는 뭐냐면 내부 리스크는 프로젝트 내부에서 관리 가능한 리스크냐 이게. 프로젝트 내부에서 현장 내부에서 관리 가능한 건 뭐예요? 공정관리, 설계관리, 뭐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런 거에 관련된 리스크들 그 다음에 민원에 관련된 리스크들 뭐 하도급에 관련된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 리스크들에 관리하는 비용은 어디다 주느냐? 현장의 실행 예산 내에 주는 겁니다. 근데 외부 위험은 뭐냐? 익스터널 리스크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 있냐면 법 제도 변경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 제도 변경시키는 거예요. 건설업법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다음에 막 환율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생겨가지고 인부를 뽑을 수가 없는 경우. 그죠? 외부 리스크 많아요. 그건 현장에서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많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예산을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본사에서 잡아줘야 된다. 본사에서 여러 현장의 외부 리스크들을 전부 다 모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리스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코퍼레이트 리스크 또는 코퍼레이트 커먼 리스크 회사 공통 위험이다. 또는 홈 오피스 리스크 본사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본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설명을 하면 본사는 현장의
현장에서 관리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를 모아서 관리하는 게 본사다. 그래서 회사 공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위험의 형태는 이렇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았어요. 그럼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냐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위험 관리라는 건 뭐냐? 이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를 한번 보죠. 3가지를. 첫 번째는 PM 보호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위험 관리라는 건 뭐냐? 프로젝트의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들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순영향을 주는 요인의 결과는 최대화시키지만 악영향을 주는 요인의 결과는 최소화시킨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젝트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다 이게. 자,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프로젝트에 순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기회 요인이죠. 이런 것들은 그 결과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악영향을 주는 거, 손실을 주는 결과는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자, 두 번째 체프만이라는 분이 위험관리에 대해서 정의한 겁니다. 자, 위험관리의 필수 목적은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증진한다. 근데 사업의 성과를 증진한 최종 목표는 뭐냐? 위험을 축소시키고 기회를 증대시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정의랑 비슷해요. 위험관리라는 건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다. 이건 뭐 첫 번째 정의의 인지, 분석, 대응과 비슷한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건데 그 최종 목표는 위험을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손실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축소시키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회는 증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1번의 정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대한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도 비슷해요. 스미스라는 분이 위험 관리라는 건 뭐냐? 사업 목표에 영향을 주는 만약에 어떤 것들, 즉 사업 생애 주기 동안에 발생을 해서 사업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들은 감소, 흡수, 전가시키지만 잠재적 기회는 증진시키는 사전 행위적 접근 방법이다.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그죠? 손실을 주는 부분은 감소, 흡수,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거지만 기회 요인은 증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이상하게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의는 여러 책이나 논문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건설 사업의 위험관리라는 건 뭐냐? 사업 생애 주기 전 단계 동안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 및 상황을 사전에 인지, 분석, 대응하는 것인데 사업 목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험 요인들은 최소화시키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들은 극대화시키는 사전 예방 관리 기법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건설 사업의 위험 관리는 위험이라는 정의와는 달리 굉장히 정의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전 예방 관리 기법 이 의미는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발생된 일에 대응하는 게 아니다. 불리한 미래 상황에 사전 대비하는 거다. 발생된 일에 대응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대한 정의 맨 마지막 봤죠, 그죠?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는 뭐냐면 이미 발생된 거예요. 발생된 일에 대응하는 건 위기 관리입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영어로는 리액티브 매니지먼트. 우리말로는 반응 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전 대비하는 거다. 위험 요인을 인지해서 그게 이제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다른 말로 프로액티브 매니지먼트,
사전 관리 또는 프리벤티브 매니지먼트 예방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책에서는 한 5개 정도를 제가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PMI, 미국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미국 사업관리협회. 여기서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6단계입니다.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래닝하는 단계, 두 번째는 위험을 인지하는 단계,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 세 번째, 네 번째는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인데 세 번째가 정성적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 영어로 퀄리테이티브 리스크 어나리시스 단계고, 네 번째가 정량적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 퀀티테이티브 리스크 어나리시스 단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분석된 위험에 대응하는 단계예요. 위험 대응 단계, 리스크 레스폰스 플래닝 단계.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그 대응한 거를 계속 추적하고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단계다 이게. 위험 추적 및 통제 단계. 영어로는 리스크 모니터링 앤 컨트롤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6단계가 거의 세계적 표준입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의 거의 표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릭 그 위험 관리 프로세스라고 이제 스미스라는 분이 제안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9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의 단계, 두 번째가 집중 단계, 세 번째가 인지 단계, 네 번째가 구조화 단계, 다섯 번째가 소유권, 여섯 번째가 견적, 일곱 번째가 평가, 또 여덟 번째가 계획, 또 마지막 아홉 번째가 관리. 요 9가지인데, 근데 요 앞에 거랑 비슷해요. 내용은. 그 정의하는 단계, 이게 이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죠, 그죠? PMI에. 그 다음에 집중, 인지, 요 단계가 이제 그 위험을 인지하는 단계고, 인지된 위험을 구조화하고 소유권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견적하고 평가하는 요 단계가 위험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게 플랜, 그 다음에 추적 및 통제하는 게 관리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단계를 PMI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TA라고 미 연방 교통성이라는 데, Federal Transit Agency라는 데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교통성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국토교통부 산하의 뭐 철도청 또는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데예요. 교통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발주 내는 부서죠. 그러니까 발주를 내다 보니까 주로 발주자 관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프로젝트의 위험이 뭐냐? 위험을 인식하는 단계, 리스크 아이덴티케이션 단계가 첫 단계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발주자 관점에서 재무적 위험이 뭐냐? 이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보증인이 또 위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위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주자의 위험과 보증인의 위험을 놓고 위험을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위험을 그럼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발주자는 이 전체 위험 중에 어느 쪽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설계자는 어느 쪽을 가져가고, 뭐 시공자는 어느 쪽을 가져가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위험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위험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 할당해서 그걸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이렇게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발주자 관점이니까 좀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PFI라고 영국의 민자제도. 영국은 특이하게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시설들을 민자 유치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자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민자 유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보면 위험을 인지 분류하는 거, 리스크 아이덴티케이션이 첫 단계고, 위험의 영향을 수량화하고 확률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위험과 보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민감도 분석, 여섯 번째가 위험을 배분하고, 일곱 번째가 위험을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위험을 인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을 수령하고 위험을 추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하는 요 단계까지가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 그러니까 분석한 걸 대응하는 거, 그게 위험의 배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PFI에서는 뭐냐? 자,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연구의 발주자가 어떤 위험을 자기가 가져갈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가져야 할 위험은 뭐냐? 나머지 이제 다 콘트랙터거나 뭐 설계자한테 다 분산시키는 거, 배분시키는 거죠. 예. 그런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영국의 램프, 리스크 어널리시스 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왕립 토목학회에서 로얄 시빌 엔지니어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제안한 램프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뭐 전체 보면 13단계인데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추적 분석하는 이 단계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쓰이는 위험관리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요 교재인 건설 프로젝트 위험관리 책에서도 요 여섯 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정의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죠? 자, 다섯 가지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세 가지가 아주 기본 요소예요. 처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그 건설업에 소개됐을 때는 요 세 가지만이 위험 요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리스크 이벤트. 왜냐면 이거는 사업에 유불리하게 작용한 사건 및 상황. 그야말로 사업에 잠재되고 있는 리스크들이죠.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가 리스크 프로바빌리티. 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마운트 스테이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자, 리스크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에 발생할 확률, 발생했을 때 그 영향, 그죠? 발생했을 때 확률과 영향을 어떻게 곱하거나 뭐 어떻게 뭐 나누거나 뭐 해서 리스크를 위험의 크기, 위험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위험도를 영어로 리스크 밸류 또는 RV다 얘기합니다.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그 프로젝트에 잠재하고 있는 리스크 이벤트를 끄집어내서 그의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의 영향, probability amount at stake를 판정해서 그걸 어떻게 뭐 곱하든지 나누든지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리스크 밸류. 거기까지가 이제 위험을 분석하는 단계죠. 그 위험이 하이 리스크냐 아니면 모더레이트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를 판단하는 이 빨간 선, 모더레이트 리스크 중간 위험을 판단하는 이 하얀 선, 이게 바로 위험 허용도예요. 자, 우리는 하이 리스크만 대응한다. 그럼 이 빨간 선이 위험 허용도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이 리스크와 모더레이트 리스크에 대응한다. 그럼 이 하얀 선이 위험 허용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위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본 요소고, 나머지 이제 expected timing, frequency. 자, 이 위험이 언제 발생할 거냐,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할 거냐. 요거는 나중에 최근에 들어서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로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expected time이 뭐냐면 요거는 자, 이 위험 요인이 언제 발생할 거냐. 이게 기획 단계에 발생하는 위험이냐, 설계 단계에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시공 단계에서도 이게 토공사 단계냐, 뭐 골조 공사 단계냐,
아니면 마감 공사 단계냐? 그 위험 요인이 언제 발생할 거냐? 그죠? 마지막 프리컨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이게. 설계 단계에서도 발생하고 또 시공 단계에서도 발생하고 나중에 마감 단계에서도 발생하고 특히 이제 민원 같은 위험은 계속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발생의 빈도는 뭐냐? 이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리스크 이벤트, 리스크 프로바빌리티, 어마운트 앳 스테이크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관계죠. 우리가 위험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리스크 프로바빌리티와 어마운트 앳 스테이크 이게 전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달라져요. 자, 사업 초기 단계를 계획 단계라고 보고 또 그 시공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자, 계획 단계, 컨셉 단계 이제 개념 설계하고 하는 거죠. 디벨롭먼트는 뭐냐면 실시 설계하고 발주내는 단계고 임플레멘테이션 단계는 시공하는 단계. 그러니까 터미네이션은 나중에 이제 시공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에 들어가서 이제 준공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계를 놓고 볼 때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설계도 결정이 안 됐고 업자도 결정이 안 됐고 이때는 발생 확률이 높아요. 불확실하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설계도 이제 그 결정되고 시공자도 결정되고 자재도 결정되고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준공 단계까지 가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반면에 발생으로 인한 손실 초기 단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 캐드 블러가 좀 고치면 돼요.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 그 타당성 검토 좀 다시 하면 됩니다. 이때는 뭔가 잘못됐더라도 발생하는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후반으로 갈수록 달라져요. 설계가 막 시공하고 있는데 야 이거 5층짜리로 설계했는데 6층짜리로 돼야겠다. 또는 야 이거 5만 평으로 지금 설계했는데 4만 평으로 줄여야 된다. 아니면 이 구조 시스템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예를 들어 철골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거 얘기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마감 단계 가서 아이고 이거 커튼을 잘못했다. 이거 커튼을 바꿔야 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공사가 수독되고 설계 변경해야 되고 다시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또 발주를 다시 내야 되고 자재 발주를 다시 내야 돼요. 손실 측면에서 보면 점점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만약 위험이 발생하면 그거로 인한 손실은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발생 확률을 줄이는 쪽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대표적인 게 보험에 들고 보증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나 보증회사한테 보상을 받는 거죠. 초기에는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확률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뭔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설계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업체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돈 아낀다고 자기가 막 손해보는 것보다는 아니면 아주 싸구려 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검증된 업체한테 맡김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여러 기능, 9가지 기능이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은 스콥 매니지먼트, 영무 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공정 관리, 또 코스트 매니지먼트, 비용 관리, 또 컨트랙트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계약 구매 관리, 또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관리, 정보 의사 전달 관리,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관리, 또 마지막으로 사업 통합 관리, 인테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가지고 토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은
9가지가 있는데 그걸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자라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좀 생뚱맞다. 너무 리스크 위주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 연구년 갔을 때 터너라는 회사에 한번 가서 이렇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 또 자료도 쭉 받아왔습니다만 거기가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리스크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정회의라고 뭐 일일 공정회의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 터너는 그 일일 공정회의가 이름이 뭐냐면 리스크 미팅이에요. 위험관리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위험관리 회의는 뭐냐면 야, 이 프로젝트의 지금 품질의 위험은 뭐냐? 공정의 위험은 뭐냐? 비용의 위험은 뭐냐? 계약의 위험은 뭐냐? 뭐 사람의 위험은 뭐냐? 이런 식으로 회의록 자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주로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리스크를 나열한 다음에 야, 이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 위험이 지금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면 커지고 있느냐? 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거야? 대응 전략은 뭐냐? 이걸 매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외국 책을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이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리스크라는 건 프로젝트의 여러 기능들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보여줄 거예요.